차가운 요양원 복도를 걸으며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줄 몰랐습니다. 67년을 살면서 30년을 며느리로, 시어머니로 헌신했는데 결국 이곳에 버려졌죠. 하지만 제가 웃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불쌍한 치매 환자였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제 통장을 몰래 뒤지며 겨우 2천만 원 이라고 혀를 차던 그 순간도 기억해요. 그런데 그 아이는 몰랐죠. 제가 30년간 모아둔 진짜 통장이 따로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안에 든 금액이 200억이라는 것을요.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민낯을 확인하고 마지막 한 방을 날린 통쾌한 복수극입니다. 병원에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던 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67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남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진료실을 나서는데 며느리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그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전 이 집에 시집 왔을 때부터 저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키웠어요.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으며 자란 제 과거가 너무 아팠기에 지은이한테만은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아들 민호는 해외 발령으로 1년에 두세 번밖에 못 들어오는 형편이었고 지은이와 손녀 서연이와 함께 사는 게 저는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지은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서연이 도시락을 싸주는 게 제 낙이었어요. 그런데 치매 진단 이후 뭔가 조금씩 이상했습니다. 지은이가 제 방문을 노크도 없이 열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라며 웃지만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마치 저를 관찰하는 것 같았죠.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지은이와 친구로 보이는 여자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시어머니 치매래.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친구의 물음에 지은이가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일단 통장부터 확인해 봐야지. 30년 동안 돈을 모았을 텐데 치매 심해지기 전에 정리해야 해.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저는 결심했어요. 정말 지은이가 제 재산을 노리는 건지 아니면 제가 치매 때문에 오해하는 건지 확인해 보기로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의도적으로 깜빡하는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 하며 헷갈려하는 척하자 지은이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더군요. 어머님 아까 드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계획대로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지은이가 제 방에 들어오더니 통장 정리를 하자고 했습니다. 어머님 치매 때문에 잊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제가 관리해드릴게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지만 순순히 방에 있던 통장 2개를 꺼내줬어요. 하나는 생활비 통장으로 800만 원, 다른 하나는 적금 통장으로 2천만 원이 들어있었죠. 지은이가 통장을 넘겨보더니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예요? 30년 동안 모은 게. 그 말투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제 돈을 노리고 있구나. 그게 다야. 시어머니 모시고 너희 뒷바라지 하느라 다 썼지. 제가 힘없이 말하자 지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저녁 지은이는 남편 민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요양원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화면 너머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하지만 지은이는 단호했죠. 당신은 해외에 있으니까 몰라. 나 혼자 감당 못해. 서연이도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어. 그 말에 제일 가슴 아팠던 건 손녀 서연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인 서연이는 항상 제 편이었거든요.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 할머니가 들으면 어떡해. 서연이가 반박하자 지은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넌 공부나 해.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그날 밤 서연이가 제 방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엄마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손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저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할머니는 다 이해해. 내 엄마도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지은이의 진짜 속마음을 끝까지 확인하고 제가 30년간 준비해온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가 왔다고요.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지은이는 제가 보는 앞에서 요양원 팸플릿을 펼쳐놓고 전화를 걸었어요. 네, 치매 환자인데요. 1인실 있나요? 비용은 얼마죠?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속으로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 말투, 행동 하나하나를요. 사실 저는 치매 초기라고 했지만 아직 판단력은 멀쩡했거든요. 병원에서도 경미한 수준이라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은이는 그 말을 남편한테 전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좋은 곳 찾았어요. 요양원인데 시설이 정말 좋대요.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은 계산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짐을 덜었다는 안도감이요. 아들 민호한테는 어머님이 원하셔서라고 거짓말했죠. 하지만 손녀 서연이는 달랐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고 싶어요? 싫으면 싫다고 말해요.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울먹였어요. 저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할머니는 괜찮아.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마. 할머니가 예전에 준 은행 봉투 기억하지? 그거 잘 간직하고 있어. 2년 전 서연이 생일날 저는 손녀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었습니다. 할머니가 나중에 혹시 모를 일이 생기면 이걸 열어봐. 그 전까지는 절대 열면 안 돼. 당시 서연이는 그게 뭔지 몰랐지만 약속을 지켰어요. 그 봉투 안에는 제 비밀 계좌 번호와 비밀번호, 그리고 30년간 모은 돈의 출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전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한테서 받은 땅 문서 한 장이 있었어요. 서울 변두리 허허벌판이었죠. 그런데 10년 전 그곳이 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폭등했고 저는 그걸 몰래 팔아 200억을 만들었습니다.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늙어서 짐이 될 때를 대비해 내 몫은 내가 챙겨야겠다는 생각에서였죠. 그리고 그 돈으로 서연이 대학 등록금과 정말 저를 진심으로 돌봐줄 사람을 위한 보험을 들어뒀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간 첫날, 지은이는 제 짐을 던지듯 내려놓고는 급하게 나갔습니다. 어머님 적응 잘하세요. 바빠서 자주는 못 올 거예요. 그게 마지막 인사였어요. 이후 석 달간 지은이는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호는 해외에 있어서 사정을 몰랐고 유일하게 서연이만 일주일에 한 번씩 몰래 찾아왔어요. 할머니, 엄마가 집에서 할머니 방을 창고로 만들었어요. 할머니 물건도 다 버렸대요. 요양원 생활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20년 전 미국으로 이민 가서 소식이 끊긴 시동생 박철호였어요. 형님, 저 철호예요. 문을 열고 들어온 그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철호야? 내가 어떻게? 철호는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형님, 제가 너무 늦었죠. 조카한테서 연락받고 바로 달려왔어요. 알고 보니 서연이가 철호 삼촌에게 메일을 보냈던 거예요. 삼촌,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세요. 엄마가 할머니를 버렸어요. 철호는 즉시 한국행 비행기를 탔고 제일 먼저 요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형님, 조카 며느리가 형님을 이렇게 대하다니. 형님이 그 집안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돌봤는데. 철호의 눈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사실 철호는 20년 전 사업 실패로 5억 빚을 졌었습니다. 당시 저는 제 친정 땅을 팔아 철호의 빚을 대신 갚아줬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죠. 철호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하고 미국에서 성공한 뒤에도 늘 제게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제 제가 형님을 모실게요. 미국으로 모시고 가겠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철호야.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철호에게 저는 모든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지은이가 제 재산을 노렸던 것, 요양원에 버린 것, 그리고 제가 30년간 준비한 200억의 비밀 계좌까지요. 철호는 경악했습니다. 형님, 그럼 조카 며느리는 200억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래, 그 아이는 내가 2천만 원밖에 없는 가난한 시어머니인 줄 알지. 하지만 이제 그 아이의 진짜 마음을 확인했으니 내 계획을 실행할 때야. 철호는 제 계획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형님, 복수하시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복수가 아니야. 교육이지.
그 아이가 진짜 후회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그리고 저는 철호에게 부탁했습니다. 지은이한테 전화해봐. 내가 위독하다고.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 철호가 지은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카 며느리. 나 철호 삼촌이야. 형님 상태가 안 좋아져서 연락했어. 병원에서 위독하다는데 빨리 와봐. 수화기 너머로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네. 그런데 삼촌 혹시 어머님 명의로 된 재산이나 보험 같은 거 확인하셨어요? 그 말에 철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데 제일 먼저 묻는 게 재산이라니요. 재산은 무슨? 형님이 2천만 원밖에 없다며? 철호가 일부러 물었습니다. 지은이가 한숨을 쉬더군요. 그래서요. 장례비도 없는데 제가 다 부담해야 하잖아요. 요양원비도 밀린 게 있고. 그 순간 철호는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형님 들으셨죠? 저 여자는 끝까지. 저는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2단계로 가자, 철호야. 사흘 뒤 지은이가 요양원에 나타났습니다. 6개월 만이었죠. 하지만 그 얼굴에는 걱정이 아니라 짜증만 가득했어요. 어머님, 제가 바빠서 자주 못 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위독하시다니. 저는 침대에 누워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짐만 됐구나. 지은이가 형식적으로 손을 잡더니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숨기신 재산 없으세요? 보험이라도? 그 질문에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지만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없어. 다 너희 주고 살았잖아. 장례비라도 모아둘걸. 지은이의 얼굴이 확 굳었어요. 장례비도 없으시다고요? 그럼 우리가 다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 복도에서 서연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 앞에서 장례비 타령이야? 서연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지은이가 서연이를 노려봤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현실을 몰라서 그래. 요양원비가 한 달에 300만 원이야. 6개월이면 1,800만 원이고 이미 우리 예금이 바닥났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지은이는 이미 제 생활비 통장 2천만 원을 다 써버렸고 자기 돈으로 요양원비를 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겁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못 모셔요. 집에도 못 모시겠고. 기초수급 신청해서 정부 지원 받는 수밖에 없어요. 지은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 철호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조카 며느리, 그게 사람이 할 말이야? 형님이 너희 집안을 30년 동안 어떻게 돌봤는데. 지은이가 빈정대듯 웃었습니다. 삼촌은 20년 동안 뭐 하셨어요? 이제 와서 형님 챙기기예요? 바로 그 순간 철호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조카 며느리, 그럼 이게 뭔지 알아? 지은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안에는 은행 잔고증명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계좌주 박순자. 잔액 203억 4,720만 원. 지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이 203억? 말도 안 돼.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철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30년 전 친정에서 받은 땅이 있었어. 그게 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200억이 넘게 팔렸지. 10년 전 일이야. 지은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한테 2천만 원밖에 없다고 한 건? 저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 일부러 숨겼어. 내가 진짜 나를 돌봐주는 건지 아니면 재산을 노리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지은이가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오해예요. 저는 정말 어머님을. 오해? 제가 끊었습니다. 내가 친구한테 통장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한 말, 내 앞에서 장례비 타령한 것, 요양원에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안 온 것. 이게 다 오해니? 지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너를 친딸처럼 생각했어.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은 내 과거가 너무 아파서 너한테만은 따뜻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지. 그런데 결국 너도 나를 짐으로 봤구나.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모실게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200억 때문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아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민호는 급히 귀국한 모양이었어요. 민호야, 왜 왔니? 제가 물었습니다. 민호가 지은이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한테 다 들었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버리고 돈만 찾았다고. 지은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민호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당신 변명 듣기 싫어. 나도 잘못했어. 해외에만 있으면서 엄마를 당신한테만 맡긴 게.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아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괜찮아. 오히려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어. 사람의 진심은 돈 앞에서 드러난다는 걸. 그 순간 지은이가 바닥에 엎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악마였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눈물이 진심일까? 아니면 200억을 놓친 후회일까?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불러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지은이는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고 민호는 복잡한 얼굴이었죠. 변호사가 봉투를 열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자 박순자는 본인 명의의 전 재산 203억 4,720만 원을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지은이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어요. 첫째, 손녀 박서연에게 100억 원. 대학 등록금 및 결혼 자금, 향후 삶의 기반으로 사용할 것. 둘째, 시동생 박철호에게 50억 원. 20년 전 빚을 갚아준 것에 대한 이자의 이자, 형님을 끝까지 챙겨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 셋째, 아들 박민호에게 30억 원. 효도는 했으나 방관한 책임을 깨닫고 앞으로 가족을 더 돌보길 바람. 지은이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김지은에게. 모두의 시선이 지은이에게 쏠렸어요. 변호사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며느리 김지은에게 20억 원을 조건부로 지급한다. 지은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조건이요? 그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김지은은 향후 1년간 매주 토요일 요양원에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단 박순자가 아닌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 그리고 매달 본인이 직접 쓴 반성문을 제출해야 하며 1년 뒤 박순자 본인이 김지은의 진심을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한다. 만약 중도 포기하거나 형식적으로 임할 경우 20억 원은 자동으로 사회복지재단에 기부된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 이건. 저는 지은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나는 내가 정말 변할 수 있는지 보고 싶어.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지 말이야. 1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지은이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해볼게요. 아니, 꼭 할게요. 1년이 흘렀습니다. 지은이는 약속을 지켰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요양원에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로 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얼굴에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가 복도를 걷다가 지은이가 치매 할머니의 손을 잡고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상처를 드렸는지. 지은이는 진심으로 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요. 1년이 지난 오늘 저는 지은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지은아, 1년 동안 수고했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 봤어.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20억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어머님께 용서받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아,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어. 내가 진심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야. 그리고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20억 원을 지은이에게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지은이에게 마지막 선물을 줬습니다. 지은아,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야. 요양원 증축 기금으로 써줘. 그리고 내가 직접 운영을 맡아줄 수 있겠니? 지은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제가요? 그래, 내가 1년 동안 배운 진심으로 다른 어르신들을 돌봐주면 좋겠어.
지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꼭 잘할게요. 어머님께 받은 두 번째 인생, 헛되이 쓰지 않을게요. 그날 이후 지은이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요양원 증축 프로젝트를 진심으로 추진했고 많은 어르신들이 그 덕을 봤죠. 저는 요양원 정원에 앉아 이 모든 과정을 돌아봤습니다. 손녀 서연이가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할머니, 처음부터 엄마를 용서하실 생각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연아. 나는 지은이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다만 돈 앞에서 흔들렸을 뿐이지. 누구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할머니는 왜 그렇게 힘든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어요. 서연아, 진짜 사랑은 그냥 주는 게 아니야.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고 성장할 기회를 주는 거지. 내가 그냥 200억을 나눠줬다면 지은이는 평생 돈만 보는 사람으로 살았을 거야. 하지만 이제 그 아이는 사람을 보는 눈을 갖게 됐어. 민호가 다가오며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철호 역시 옆에 서서 웃었습니다. 형님은 역시 형님이야. 복수가 아니라 교육을 하셨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석양이 요양원 정원을 물들이고 저는 평화로웠습니다. 67년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1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값진 1년이기도 했어요. 저는 제 재산으로 사람의 마음을 시험한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의 의미를 모두에게 가르쳐 준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마음 편히 남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죠. 지은이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으며 서연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아들과 시동생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면서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전해진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 사랑은 시험을 통해 증명됩니다. 그리고 진짜 용서는 상대방이 변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67세 박순자의 30년 헌신, 그리고 마지막 1년의 반전.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